TV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네, 아이러브 풋볼 1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살짝 구성을 바꿨는데요. 1부에서는 이상윤, 박문성 위원과 함께 축구판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 심도 있게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이소열 평론가와 함께 국가대표 경기 혹은 리그 경기 등 주요 경기에 대해 분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이하영 기자와 박시아 캐스터가 해외 리그와 K리그 리그 이슈를 살펴드립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1부 이상윤, 박문성의 원투패스. 이상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45분을 내리 가다가 좀 구성을 바꿔봤습니다. 20분 정도로 줄었는데 두 분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셨네요. 난 안 좋아. 나 지금 저기 1부, 2부, 3부에 다 들어가고 싶어. 진심이신 거죠? 레알이죠.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근데 이거 보십니까? 이름이 어디서 되게 많이 보던 건데 원투패스 이거 어디 나왔던 거 원투 아닙니까? 펀치가 있죠. 거기 싸운다는 의미라면 저희는 그래요? 주고받는다. 아, 그래요? 요거 나쁘지 예. 않네. 됐어. 오케이. 예, 제가 어제 좀 임의로 좀 정해봤는데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은데. 자, 1부에서는 그 축구판에서 좀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다루고자 이렇게 나눴고요. 먼저 18세 35일 이강인의 대표팀 데뷔가 다음 기회로 연기가 됐습니다. 뭐 팬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쉬운 마음은 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 축구 직관을 갔는데요. 이강인이 결국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는데 이상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이거 참 감독의 마음으로서는 예. 상당히 좀 머리 좀 아플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그 벤투 감독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도, 예. 근데 대중적인 어떤 축구 팬들의 시선으로 보면 저도 그냥 그러니까 축구 선수 아닌 일반인으로 보면 그 축구 선수여도 한번 보고 싶긴 했었어요. 이게 참 왜냐하면 너무 핫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예, 뭐 그건 누구나 다 보고 싶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예. 솔직히 조금은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야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축구에서 정답은 없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도 마음 이해하고요. 또 축구 팬들에게도 축구 팬들도 좀 이해가 되는데, 예. 요거 아리까리해요. 예. 아니 그래도 저는 이제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다 5분만 뛰게 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투 감독이 이강인만 그렇게 다뤘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미 이승우도 지난번에 뽑았다가 1분도 안 뛰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뽑아서야 볼리비아 경기에 좀 그렇죠. 뛰게 했고 예. 그리고 이번에 또 보면 사실은 우리는 이강인에게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승호, 김정민, 네네. 혹은 골키퍼의 뭐 구성유 이런 선수들은 또 다는 못 뛰었어요. 그러면 그 선수들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벤투 감독은 김정민도 두 번째 콜롬비아 경기 넌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체 명단에도 안 넣었어요. 예. 그리고 백승호는 볼리비아 경기 아예 넌으로 빼서 아예 교체도 안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승우 때부터 이렇게 보면 뭐라 하지? 원리 원칙 혹은 자기가 딱 본대로만 딱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표현을 달리하면 고집이 센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뭐 일관성은 있다. 이승우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은 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게 사실 콜롬비아 잘 싸웠잖아요. 내용 괜찮았다고 봐요. 예. 뭐 볼리비아 경기도 우리가 뭐 나쁘지 않았고. 그런데도 끝나고 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 이 뒷맛이 남는 건 맞아요. 예. 그 5분만 뛰게 해서도 분위기 이렇게 안 갑니다. 거기서 약간 좀 아니 왜냐면 제가 직관을 갔어요, 이 경기. 간 이유가 저한테는 새벽 방송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였거든요. 네, 그러네요. 이유는 오로지 이강인의 데뷔전 근데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싶다. 최영진 아나운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정말 저도 솔직하게 경기장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다 보고 싶었죠. 근데 예. 저도 백승호 선수 진짜 얘기하자면 음. 뭐 다른 선수 김정민 선수 예. 뭐 정말 그 나와야 될 선수들 있잖아요. 그럼 그 선수만 나와야 됩니까?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점이 거기에 맞춰주는 건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거예요. 이거 네네. 왜냐면 그럼 다른 선수들은 선수가 아니냐고요. 손흥민 선수의 표현을 짧게만 마무리하면 이런 거죠. 어린 선수 갖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정답일 수 있겠네요. 이거 왜냐면 저도 그 90년대 대표팀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예. 진짜 뭐 최순호 선배, 이태호 선배, 정용환 뭐 그런 선배들 있잖아요. 틈바구니에서 경기 뛴다는 자체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대표팀에 들어가면 확실히 보는 눈이 또 틀려지더라고요. 예. 팀에 가면 또 제가 한 단계 조금 더 성숙한, 그러니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예. 지금은 또 그때하고는 또 틀리겠지만 되게 저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어떤 경기는 보고 싶었지만 예. 근데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 주제 하나만 얘기하나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뒤에 더 있는데 아무튼 뭐 축구 팬들은 굉장히 아쉬웠겠지만 그래도 벤투 감독이 철학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좀 조련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리 봐야죠. 예. 그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에게 또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벤투 감독의 뭐 자기 철학이 너무 확고하다, 고집이 세다. 지금 방금도 이야기 나눴는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고집이 좀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이상희 의원님. 철학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소신 있게 분명히 할 거고 이게 이제 선수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옛날하고는 또 틀릴 수 있어요. 로리앙에 있을 때도 그렇고 K리그 클래식 천안이라 했을 때 그 레네 감독 있을 때도 보면 소신은 정말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경기를 뛰켜야 되는 선수는 정말 뛰키는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또 안 뛰키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로리앙에 제가 데뷔전을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만 몇 번을 하십니다. 그 다음 경기 안 뛰키는 거야. 아. 왜냐면 그 부상 당해서 다시 재활해서 몸에 이상이 없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선수를 뛰키는 거죠. 주전. 근데 제가 그 선수 봤어요. 겁나 못해요. 정말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 벤투 감독은 나름 철학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승우 선수도 정말 경기 뭐 물병도 차고 좀 이상한 짓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주면 뭐 이승우 선수 이강인 선수나 뭐 백승호 선수 뭐 이런 선수 뭐 기회 주지 않겠어요? 지금 너무 돌고 돌아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약이냐고요, 독이냐고요? 이거는 저도 솔직히 이거 쉽지 않은 건 그러니까 감독으로서는 저는 원칙은 잘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시점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질문은 사실 자기 철학이 확고한데 이게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네. 뭐라고 문제가 아니죠. 자기 철학이 있는 거 어떻게 문제라고 하겠습니까? 특히 감독이면 자기 방향과 색깔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철학이 있는 건 문제는 아닌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 철학이 플레이 스타일이나 전술적 철학으로 나오는 건 뭐 더 알라이 없이 좋죠. 근데 지금 선수를 기용하는 폭이 너무 좁아요.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기 예를 마음에 들어서 드는 선수 월드컵이 정해놓고. 1년 안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는 그러면 주전을 좀 모아서 이제는 우리가 극대화하는 거로 간다면 지금 같이 하는 게 괜찮죠. 근데 지금 월드컵이 카타르 월드컵 본선이 3년이 남았어요. 3년이 남았는데 지금 포메이션과 주전급들을 이미 정리를 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3년 예. 동안 그 긴장감이 유지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경쟁도. 예전에 그렇죠.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그랬던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도 오자마자 그랬어요. 베스트 11 빨리 해가지고 강한 팀 만들자 이렇게 여론이 그런 게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1년 6개월이나 이 동안 남은 선수들은 뭐 하냐고. 또 기존에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고. 자기는 월드컵이 앞으로 6개월 뒤에 열린다고 한다면 내가 베스트 11을 꾸리겠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3년이 남았는데 좀 다른 선수들 다양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콜롬비아 경기 후반전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거의 월드컵 본선 경기 치렀어요. 예. 이기고 있으니까 파이백 해가지고 지키는 경기를 했다. 그거 나쁘지 않죠. 상황 대비 훈련이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선수도 교체를 다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3명밖에 이런 교체를 거는 안 했죠. 조금 지금 그 시점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이번 2연전은 투톱을 좀 시험해보는 장이었는데 지동원과 황의조, 이 손흥민 짝으로 실험을 해봤죠. 먼저 손흥민 인터뷰 듣고 오시죠. 일단은 오늘 경기에서 되게 중요한 골을 넣었는데 이거는 결국엔 제가 잘해서 넣은 게 아니라 선수들이 정말 그만큼 희생을 했고 그만큼 찬스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찬스가 저한테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선수들 또 팀원들한테 감사하고 또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 둘 중에 누가 맞다 이런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일단 손흥민과 맞는 유형의 톱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전 개인적으로 지금 뭐 지동훈 선수가 많이 몸에 올라오긴 했는데 항상 좀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항상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황의조 선수가 확실히 그 나이가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튼 플레이하는 자체가 그 진짜 우리가 만약에 진짜 볼리비아전에서는 공격적으로 더 나갈 수는 있지만 정말 만약에 콜롬비아랑 경기해서 그 더 좋은 선수들과 경기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말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문제인 거거든요. 예. 이게 우리 홈에서 했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나름대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나쁘진 않았지만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인터뷰한 걸 제가 그걸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팀 조직력 강하다. 그리고 팀이
정말 좋다. 근데 카운터 어택만 하는 팀이다. 그것만 한다. 그 예.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자막으로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황의조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짝을 이뤄서 그런 상황이 만약에 전개된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경기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홈에서 하는 거하고 또 원정에서 하는 거 틀리기 때문에. 근데 투톱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동원 선수보다는 황의조 선수가 조금 더 이렇게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움직임 자체도 황의조. 예, 움직이는 자체도 상당히 아주 그 동적인 거, 그러니까 정적인 거보다는 이건 뭐 능동적으로 상당히 예.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예. 그런 편에서는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단 지동원과 황의조 또 논하기 전에 일단은 손흥민이 어떤 스타일의 유형과 좀 잘 맞나요? 그 얘기를 이제 하려면 손흥민이 어떤 유형이냐를 얘기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가장 강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양발로 때릴 수 있는 슈팅 능력이 가장 그 선수의 강점이에요. 그러면 이 슈팅을 손흥민이 많이 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형이 가장 예. 좋겠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봐서 황의조라고 봐요. 어. 그러니까 근데 벤투 감독은 지동원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 모든 감독들이 지동원은 다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발현이 안 되나? 10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작은 육각형 같은 느낌인 거죠. 예. 육각형이 다 커야 돼요. 스피드도 막 이만큼 되고 막 뭐 헤딩력도 이렇게 되고 파워도 이래야 되는데 다 있는데 그게 그래프가 크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들은 이 친구 좀만 건드리면 빵 터지면 좋을 텐데 기술도 있고 어느 정도 피지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좀 이렇게 지동원 선수를 좀 테스트하긴 하는 것 같아요. 기술력이 있으니까. 근데 비벼주거나 이런 게 좀 약하니까 손흥민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건 좀 약한 모습이 있어서 오히려 황의조 선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버텨낼 수가 있어요. 공을 박스 안에서. 등지고 예. 박스에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버티면 박스에서 황의조가 버티면 수비수는 당연히 그걸 싸우러 가야 되겠죠. 예. 스트라이커가 버티고 있는데 마크를 안 한다 박스 그럴 수는 없으니까 들어가면 다른 공간은 좀 공간이 나오겠죠. 그때 손흥민이 들어올 수 있고 혹은 황의조는 끌고 나오는 걸 또 잘하죠. 되게 열심히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끌고 만약에 사이드로 수비수를 갖고 도망가면 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슈팅을 잘 때리는 손흥민에게 슈팅 공간을 줄 수 있는 유형이 필요하고 그게 저는 황의조라 봅니다. 황의조? 그러면 뭐 소속팀 같은 경우는 요렌테 그러니까 요렌테하고 나왔을 때 좀 괜찮고 케인하고 되면 이제 손흥민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손흥민은 패스를 넣거나 플레이메이킹을 하기보다는 때리는 걸 잘하는데 그 케인이 자기만 맨날 때리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톱에서는 정말 골이에요.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스트라이커가 필요하고 그 두 명의 선수의 어떤 공전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지금 벤투 감독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동원이냐 황의조냐. 그러니까 지동원 선수가 진짜 스케일이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뭔가 것처럼 이게 좀 이렇게 눌려 있는 거 같죠. 이게 갖고 있는 건 많은데 좀 터지면 되는데 항상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선수. 사시워의 감독. 저는 백승호 선수도 좀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는 것처럼 예. 이게 텐션이 좀 더 팍 터져야 되는데 이게 약간 지동원 선수. 그래서 지동원 선수가 어떤 선수가 계속 어저께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렇죠, 그 답을 그렇죠. 좀 찾아야 되는데. 앞으로 또 경기 많이 치르면서 뭐 계속 실험을 하겠죠. 거기다 뭐 새로운 선수가 또 나올 그럼 수도 긴장감을 있고. 줘야죠. 예. 지금 만약 손흥민과 황의조만 전방 이제 간다 이러면 나머지 선수들은 그걸 도전하려고 하겠어요? 혹은 둘은 긴장감이 있겠나요? 네, 그렇죠. 별로 안 좋은 계속 어차피 경쟁을 또 할 것 같습니다. 석현준 선수 있고요. 맞아요. 뭐 또 김신욱 선수도 뭐 쓸지 안 할지 근데 벤투 모르겠지만. 감독은 일단은 그런 선수 유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도 또 혹시 뭐 추후엔 또 모르는 거니까 모르겠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그 김민재 중국화 계속 저희가 다뤄왔었는데 이 콜롬비아 경기 이후에 뭐 팬들의 실망을 이해한다면서 그래서 더 열심히 뛰어서 팬들의 마음을 좀 돌려놓고 싶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2연전의 김민재 선수 경기력 어떻게 보셨습니까? 되돌보죠. 제가 봤을 땐 김민재 선수는 정말 센터백들이 최근에 지금 뭐 유럽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반다이크 선수. 전 그런 유형의 선수로 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조금 분명히 그 다른 어떤 선수들도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김민재 선수가 수비에서 정말 그 빌드업하는 거라든지 또 수비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경험을 더 많이 쌓는다면 저는 김민재 선수는 우리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떤 센터백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화라고 하는 건 규정이잖아요. 그렇게 규정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중국화라는 말에는 그 안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느낌과 비평들이 담겨져 있는 표현 자체예요. 그러니까
중국화 부르는 순간 그건 규정 짓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해서 극복. 증명하는 해야죠.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규정한 걸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화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실제 리그가 그렇게 강한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고 중국화라고 규정 짓는 거는 저는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 근데 선수는 그에 대해서 말로써 아닙니다. 전 중국화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주위에서 규정진 중국화를 선수는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김민재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증명을 했다고 이런 생각이 증명을 듭니다. 계속 보여줘야 돼요. 예, 이번에는 저는 되게 특히 뭐 콜롬비아 경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수 없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증명해 보여야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 뭐 중국 가서 뛴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한 건데 계속 중국에서 이제 뛰면서 또 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증명해 보이지 못하면 그거는 다시 그 규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명해 보여줬지만 그 증명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예. 네. 근데 있잖아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잘하는 선수가 그러니까 잘하는 팀에 잘하는 선수가 들어가서 경기를 뛰면 못하는 선수도 있잖아요. 상당히 성장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또 그 중국이라는 팀이잖아요. 그 애매모호한 거예요. 중국 진짜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잘했던 선수도 희한하게 약간, 예, 그런 떨어져서 온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선수로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거의 어떤 그런 얘기에 흔들리지 않고 예, 예, 예. 좋은 모습, 그러니까 발전적인 모습.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는 정말 지금의 페이스라면 전 정말 뭐 카타르 월드컵까지도 예. 어차피 저는 불박이 그리고 정말 주전으로서 최고의 재능은 좋아요. 네, 예, 예, 재능 예.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모든 선수들이 다 하향으로 내려온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브라질의 그 파울리뉴라든지 아니면은 헤나투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중국에 가서 오히려 갑자기 커리어가 반전되면서 막 브라질 대표팀으로도 맞아요. 뛰고 예. 또 다시 뭐 바르셀로나도 가고 막 이랬던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선수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면 돼요. 이 못하면 본인이 뭐 더 잘 알겠죠. 그럼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걸 아마 잘 알 겁니다. 제 머리가 똑똑해요. 아주 예. 좀 약간 뭐 별로 안 똑똑한 줄 알았더니 똑똑하더라고요. 축구 지능이 좋아요. 근데 김민재 선수 항상 저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야 배짱이 진짜 대단하구나. 오. 안 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로 거의 요새 뭐 국민적인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주치 위에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위축되죠. 지난번 그래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전북 경기 하러 와가지고는 저는 사실 약간 좀 떨었다고 봤는데 예, 예. 금방 또 이게 집중해내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멘탈이 좋은 거죠. 멘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봤어요. 예. 대학교 때 봤는데 연세대학교 나왔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몸이 그냥 소위 말하면 물렁살이에요. 그래서 저 선수 뛰는 거 보니까 저 물렁이고 저기 선수가 될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진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더 좀 기대되는 아, 선수. 빤다 있고 저리 갑니다. 예. 갑자기 물렁살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멋진 활약 펼쳐서 저희가 다 기대하는 바죠. 더 큰 무대로 좀 더 큰 꿈을 펼쳐보길 기원해 보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콜롬비아전에서 그 콜롬비아의 행동들이 좀 문제가 됐는데요. 이전에 펼쳐졌던 평가전이죠. 예, 거기서는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했고 또 이번에는 경기 도중에 제 바로 앞이었어요. 아까워? 직관하는 바로 앞이었는데 응급산자를 아예 던져버리더라고요. 예, 경기 후 심판에게 또 항의하는 등 좀 좋지 못한 행동을 보였는데 이 축구에서 인종차별 참 많지 않습니까? 참 많은데 참 나쁜 행동이죠. 예, 그럼요. 범죄죠, 범죄. 아마 세상에서 가장 나쁜 행동일 겁니다. 음,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행위. 예, 그것도 생득한 문제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죠. 근데 내가 태어난 이유만 갖고 사람들이 날 비판한다? 그거는 당연히 반사회적인 행동이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을 그래서 피파도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하죠. 그렇죠. 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범죄죠. 그래서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이런 데도 70년, 80년대 이럴 때는 진짜 사례가 많았고요. 정확한 경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1980년대 초반인가에 이제 한 선수가 코너 플레이에서 이제 코너킥을 하려고 했나 스로인 하려고 했는데 바나나를 집어던집니다. 다니 알베스 아니야? 뭐 그거 아니요, 먹은 거? 그거는 아닌가? 진짜 요즘 얘기고요. 옛날에 80년대. 80년대 초반에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딱 하려고 했는데 밑에 바나나가 쫙 깔려 있어요. 그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던져줬죠. 그래서 그 이후로 영국 내에서도 그렇고 뭐 당연히 피파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종차별적 행위와 행동과 뭐 코멘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죠. 이 선수를 아예 뭐 제명시킨다든지 아니면 징계를 좀 크게 준다든지. 그리고 월드컵도 토너먼트 몇 강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8강인가 이때부터는 아예 경기 앞두고 우리는 인종차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양팀 주장들이 선서를 하고 경기를 하죠. 예. 월드컵도 그렇게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행위는 정말 뭐 좋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도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을 한 관중이 뭐 퇴출돼서 이제 아예 한 시즌 동안 경기를 뭐 관람하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예. 시즌 통계가 이제 만약에 뭐 올 시즌 아직 안 끝났지만 2008, 2019 시즌이 있으면 한 시즌에 평생 뭐 경기장 출입 금지 이런 징계 받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게 많으면 몇 명까지 어느 한 팀에 몇 명 정도까지 있을 것 같아요. 서포터들 중에 경기장 와가지고 그런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뭐 무- 많아야 무- 한두 명 정도 아닐까요? 무한제 아니야? 무한제? 그냥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한 시즌 평균 많은 팀은 100명까지 100명? 100명까지. 아, 그러니까 그렇게나 많이 많아요. 많은 팀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행동이 만약에 폭력을 누군가 행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게 거의 다 인종차별적인 행동들이에요. 그러면 관중석 곳곳에 그런 뭐라고 하죠? 보안관이라고 해야 되나? 뭐 예, 이렇게 예. 요원들이 있어서 딱 그런 행동을 하거나 언급을 하면 잡아서 그냥 빼서 당신은 앞으로 경기장 출입 금지다. 이거를 한 해에 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많은 팀은요. 뭐 팀. 평균적으로는 한 40명, 50명 정도 돼요. 그래도 적지가 많은데? 않아요. 물론 이게 다 인종차별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 그 정도가 징계를 폭력을 받는데 행사했다거나, 예. 그게 많은 팀 한 100명까지 되는 거고. 근데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엄격하게 잡는다는 거죠. 예. 관중들에게도. 예. 자, 축구판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은 범죄입니다. 앞으로 뭐 이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박문성 의원님 순간적으로 좀 뭐 더불어 함께 사는 재단 이런 데서 나오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자, 벌써 끝났습니다. 야, 이거 아이 아, 짧다. 녹음 시간 짧아서 더 좋으시죠? 아이 길게 하고 싶은데. 이런 축구 얘기들은요. 예. 제가 볼때는 많이 해야 돼요. 다양하게 진짜 많이 해야 예. 그래야 그럼요. 팬들도 좀 이슈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조금 뭐랄까 짧으면요. 좀 아쉽죠. 그 항상 매일 아쉬워요. 아침에 시사 프로 같은 거 하지 않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뭐 저희도 하나 거기도 고정으로 넣어. 씻어줘. 아, 알겠습니다. 제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러브 풋볼 17화 1부 이상현 박문성의 원투패스 마칠 시간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자, 2부는 이수열의 축구판을 읽어주마 시간입니다. 2부는 한 주간 펼쳐졌던 경기 중에서 주요 경기 분석해봅니다. 이수열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이번 주 뭐 주요 경기하면 물론 한국과 콜롬비아의 경기인데 이 네. 경기 분석해보죠. 경기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경기 자체가 정말 재밌었어요. 어. 네, 경기 템포도 빠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이제 전진 패스도 시원시원하게 나가다 보니까 보는 맛이 있었던 경기였다. 아, 저 직관 네. 같잖아요. 아, 그렇죠.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가 예. 이제 이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박진감이 있었던 경기지 않았나. 네, 저 그렇게 봤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 전술을 계속 시험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2연전에서 어떤 부분을 좀 실험을 했나요? 우선 벤투 감독에게 고민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세 가지나? 네, 예. 일단 한 가지는 기성용 선수, 그러니까 미드필드의 핵심 선수였던 기성용 선수가 빠져나간 공백. 그 대체. 네, 예.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손흥민 선수가 계속 골 감염이 있었거든요. 한 골도 못 네, 넣었잖아요. 벤투 예.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골을 계속 못 넣고 있었어요. 음.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전술에서 이제 원투비 쉽게 고립이 된다. 아하. 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 그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한 해결안으로 벤투 감독이 이번에 제시를 했던 해결안이 투톱 기반의 4-1-3-2 포메이션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예. 이제 기존의 4-2-3-1 시스템과도 비교를 해보자면 이전 전술에서는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뒀다면 그 새 전술에서는 1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만 두는 그런 전형이 있었고 그리고 최전방에는 1명의 공격수가 아니라 2명의 공격수를 두는 네, 그런 전술로 좀 변화를 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수는 네. 일단 한 명이 아니라 두 두 명으로 투톱으로. 바꿨고 그렇죠. 예. 수비형 미드필더는 2명에서 1명으로 바꾼 거예요. 아.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3선에서 그러니까 공격이 진행이 될 때 3선 중원을 착실하게 거쳐가 나가는 그런 빈도를 조금 낮추면서 바로바로 공격을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기성용 선수가 없는 그 공백을 좀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고 했다.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최전방에서는 투 스트라이커를 놓으면서 원톱이 고립되는 문제를 방지를 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전진성을 극대화시켜서 공격력을 높이겠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좀 실험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좀 벤투 감독이 아시안컵에 대한 실패를 좀 철저히 반성하고 그렇죠. 새로운 네. 좀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봐도 맞습니다. 되나요? 피드백을 철저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운 카드로 실험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의지를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1부에서도 이야기 나눴지만 일단은 박문성 그리고 이상현 위원님께서는
황의조가 아, 지동원보다 네네. 더 맞는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네네. 둘 중에 누가 더 맞는다고 생각을 뭐 하십니까? 일단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좀 다르죠. 네. 네, 지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다재다능하고 그리고 이선으로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를 잘해주거든요. 지동원? 네, 예. 그래서 지동원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호흡을 맞추게 될 경우에는 지동원 선수가 조금 처진 지점 내려오고 어허.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서 슛과 돌파에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지동원 선수와는 좀 반대로 어. 적진에서 상대 수비가 계속 경합을 해주고 그리고 상대 수비 뒤를 계속 파주면서 적진 수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유형의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황의조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호흡을 맞추게 될 경우에는 황의조 선수로 인해서 균열이 일어나는 상대 적진 있잖아요. 예. 소위 말하면 이제 꿀 떨어지는 공간이죠. 예, 그 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잡을 수 있다. 아. 예,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두 선수 모두 네네네. 손흥민과 조화가 되기에는 나쁘지 않은 유형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이거든요. 네, 예. 서로 조금 다른 유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투톱 시스템이잖아요. 투톱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파괴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타적인 지동원 선수보다는 좀 더 아. 공격적이고 파괴력이 있는 황의조 선수가 조금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동원 선수가 앞으로 국가대표팀 주전으로 좀 더 그 중용이 되려고 한다면 지금보다 슛의 비율을 높여야 돼요. 좀 욕심을 내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득점으로 가는 과정에서 좀 더 과감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아하. 예, 그런 부분이 장착이 되어야 황의조 선수 아무래도 좀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역시 황의조 선수를 꼽아 주셨고요. 네네네. 이 콜롬비아전의 경우에는 전 후반 뭐랄까 그 경기력 차이가 좀 확연하게 났다. 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전반은 좀 몰아붙였던 것 같고 후반은 반대로 좀 네네. 밀렸던 것 같은 느낌이 아, 들거든요. 그렇죠. 전 후반 네네. 차이 가장 큰 차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체력. 아 체력. 네, 체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이번 시스템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 명만 두는 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았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윙이라든가 아니면 공격형 미드필더가 좀 더 넓게 어허. 그리고 많이 움직이면서 그런 위험성을 계속 막아줘야 됐었거든요. 예. 그런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삼선에 그런 약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가리기 위해서 미연에 그런 불안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압박을 진행을 했어요. 예. 전반전부터. 전반 내내.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드필더들이 소모적인 움직임이 많을 수밖에 체력 없고 소모가.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를 드러냈다. 아하. 그게 후반전 경기 내용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콜롬비아의 케이로스 감독이 이제 하메스라든가 팔카오 같은 주전 선수들을 넣으면서 기세를 잡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벤투호가 후반전에 좀 고전했던 하나의 이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투 감독이 어느 정도는 대응을 잘했죠. 예. 네, 그런 밀리는 분위기를 좀 인지를 하고 후반전에는 아예 경기 패턴을 바꿔서 선수비 후역습으로 내려앉았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버티는 수비를 하면서 콜롬비아의 공세를 끝까지 버텨냈다. 그게 이제 그 리드를 지킬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그래도 그렇게 뭐 볼 수 있습니다. 후반전에는 밀린다는 것을 알고 네네. 아예 좀 선수비 후역습으로 바꿨던 게 네. 결국 승리를 가져오는 뭐 이유였다. 맞습니다. 예. 그 마지막에는 또 4-4-2에서 또 5-4-1 형태로 바꾸면서 수비를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의 이선 자원은 뭐 풍부한 것 같고요. 네네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 취약한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일까요? 일단 비교적 좀 아쉽다 싶은 포지션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왼쪽 세 풀백, 가지면 뭐 거의 전부 아니에요? 네, 뭐 왼쪽 풀백, 오른쪽 풀백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조금 약하다고 보거든요. 콜롬비아전 경기를 보면 홍철 선수와 김문환 선수 쪽에서 계속 크로스 패스를 너무 많이 허용했어요. 후반전에. 그게 물론 후반전에는 미드필더 주도권을 내주면서 좀 수비하기 힘든 여건에서 경기를 했던 부분도 그거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그거를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쪽 라인에서 너무 수비적인 장점을 못 보여줬다. 아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정우영 선수, 주세종 선수 그리고 이번에 경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김정민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고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2연전에서도 활약성이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세 선수는 어쨌든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 명만 두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들어가는 선수는 개인 능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중원을 좀 장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확실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 기준을 두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확실한 신뢰감을 줄 만한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는 좀 안 보인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예. 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네네네. 그 포스트 기성용 뭐 김정민 선수가 있겠고 네네. 뭐 정우영, 네. 주세종 등이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기성용 존재를 좀 지우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기성용 선수의 역할 자체를 완전히 대체할 선수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예, 예. 그렇지만은 이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은 그런 건 있어요. 기성용 선수가 하던 그 패스 줄기 역할, 그런 역할을 주변 포지션에서 좀 분담을 해가지고 나눌 수는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센터백 진영에 위치하는 김영건 선수나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패스 플레이 가담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 예. 롱패스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선에 위치하고 있는 이재성 선수, 그리고 뭐 황인범 선수, 권창훈 선수 이런 선수들도 언제든지 3선으로 좀 내려와가지고 빌드업에 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3선 운영 그 가담 비율을 좀 넓혀가지고 팀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 이렇게 채워나간다면 충분히 기성용 선수의 부재를 다른 방식으로 채울 수는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물론 예. 이건 이제 벤투 감독이 앞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보고 있죠. 예. 네. 자, 그럼 이번 2연전을 통해서 볼리비아, 콜롬비아였죠? 네.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벤투 감독이 지금 3가지 고민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2가지의 문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골 침묵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원톱이 쉽게 고립이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그 해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부분. 이게 이번 2연전에서 거둔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손흥민 선수가 골맛을 봤고요. 그렇죠. 예. 예, 최전방에 2명의 공격수를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방에서 전방으로 넘어가는 패스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다. 그리고 그 빠른 전진 패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공격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그 여건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느 때보다도 본인의 공격적인 역할을 좀 더 활발하게 해주면서 맞습니다. 골까지 넣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큰 수확이 있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좀 아쉬웠던 점, 고쳐나가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3가지 고민 중에 한 가지. 예, 그 수비형 미드필드 진영에서 나타나는 그 운영력의 부재.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네, 이번에 아무래도 그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는 전형에서 예, 예. 1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는 전형으로 바꾸면서 그 중원을 거쳐가는 플레이를 조금 생략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기성용 선수가 있을 때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아하. 3선의 운영을 좀 그렇게 커버하겠다, 문제를 커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런 만큼 템포 자체가 너무 빠르게만 가요. 예, 너무 빠르게만 가다 보니까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능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은 그 빠른 템포에 맞춰가기 위해서 많이 뛸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미드필더들이 또 지칠 수밖에 없었던 체력 소모도 심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된 거죠. 그러면은 네. 여기서 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은 이번 네네. 2연전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은 네. 결국 템포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맞습니다. 어떤 팀 플레이가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아직까지 그 전술을 수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원의 운영의 경쟁력을 아직은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다. 예. 예, 그래서 좀 이번에 그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으로 벤투 감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3선의 운영력을 좀 확보를 해서 경기의 템포를 이제 완급 조절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운영 능력을 좀 배양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벤투 감독에 대해서 당부 좀 말씀을 건네기 전에 네. 벤투 감독이 사실 지금 좀 고집이 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네. 혹시 좀 비슷한 유형의 감독이 있나요? 일단 찾아보면 지금 그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치치 감독이 있어요. 또 브라질입니다. 네. 그 감독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감독 모두 전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에 좀 정평이 나 있는 감독이고요. 전술적으로 좀 전략가다. 네네네. 예. 그렇지만 그 기용하는 선수 폭이 좁아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비판을 많이 듣는 감독이거든요. 예, 치치 예. 감독도. 그리고 전술 운영도 이제 한 해 플랜이 딱 갖춰지기 정말 완벽하게 갖춰지기 전에는 다른 실험을 잘 안 하는. 네 그런 성향도 사실 벤투 감독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예. 네. 벤투 감독이 지금 아까 전에도 일부에서도 제가 이상윤 위원하고 박문성 위원에게 좀 여쭤봤지만 네네. 이 벤투 감독의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철학이나 좀 고집이 네네. 독일까요, 약일까요? 차후에. 저는 일단 이런 그 철학이 있다는 거, 확고하다는 거, 본인만의 어떤 축구관이 뚜렷하다는 거는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벤투 감독 그거는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벤투 감독은 일단 이런 유행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실험을 먼저 해놓기보다는 먼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철학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을 때 다른 실험을 하거나 그런 성향이라고 보거든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좀 실험하는. 그렇죠. 네, 일단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씩 변화를 해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스타일 자체로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하. 예, 거기서 그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그 감독이 어떻게 완성도를 다져 나가는가 그거를 보고 비판해야 될 상황이지. 예, 예. 단지 그 상황만 보고 이 감독은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할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뭐 추후에 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강인, 백승호, 김정민 등을 네. 조만간 또 그라운드에서 만나겠죠? 그렇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뭐 예. 이강인 선수나 백승호 선수는 앞으로 정말 지겹게 볼 겁니다. 국가대표팀에서 그렇기 10년, 때문에 15년을 또 책임져야 네, 될 선수이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예. 네, 그 선수를 투입을 안 했다고 해서 벤투 감독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벤투 감독은 그 선수를 투입하는 것보다 본인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더 집중했을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게 정답이네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뭐 저의 색깔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인데 네, 중립적인 위치에서 항상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네. 제가 직관을 갔는데 못 봐서 화가 났어요. 그렇지. 그 모든 축구 팬들의 마음이죠, 사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벤투 감독 어떻게 좀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그 사실 네.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좀 똥꼬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우리 이소희 평론가가 보기에는 어떻게 네. 좀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드러났던 전술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벤투 감독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였어요. 아하. 그러면서 피드백을 철저하게 하고 해결안을 들고 나왔다는 점, 그리고 그 해결안들을 들고 나와서 어느 정도의 전술적인 성과를 얻었다는 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제도 있었지만, 네, 그렇지만은 충분히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줄만 한데요. 이 시스템 체계가 좀 더 체계가 잡힌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의 선수들을 써보면서 기용의 방식. 네, 예. 기용의 방식을 조금 더 폭을 넓혀가면서 경기 운영의 폭을 좀 확장을 시켜나간 그런 방향성을 잡고 팀을 운영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대표팀이 정말 강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철저한 분석 감사드리고요. 네. 혼자 하니까 어떠세요? 사실 어색하진 않아요. 어색하진 않은데 어색하진 않고. 같이 하다가 이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좀 허전한 허전하죠? 상황이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소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3부는 이하영 박시아의 카운터 어택 시간입니다. 두 분 불러보죠. 네, 이하영 박시아의 카운터 어택! 어택. 안녕하세요. 꿀닷컴 기자 이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시아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 둘이 3부 카운터 어택을 진행하는데요.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죠? 그럼요. 이하영 기자는 외신 전문 기자고요. 네. 저는 K리그 전문 캐스터입니다. 앞으로 해외 축구 그리고 K리그 이슈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보내주세요. 네, 먼저 한 주간 해외 축구 이슈부터 전해드릴게요. 이강인 선수가 아쉽게 A매치 출전하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이해는 되는데 축구 팬으로서 이강인 선수의 국가대표 데뷔전 네. 진짜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조명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스페인 언론에서 집중 조명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대표팀 경기 출전 불발 소식을 전하면서 마르카 외 다수 언론은 이강인이 스페인과 한국 사이 약 2만 킬로미터를 비행했지만 벤토에서는 데뷔전을 갖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발렌시아 1군 승격 이후에도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과 함께 다가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다른 팀으로 임대 이적할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어린 선수니까요. 앞으로의 활약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A매치를 통해서 축구의 봄이 왔는데요. 이 분위기를 K리그로 이어갑니다. 네. A매치 브레이크 이후 첫 경기가 금요일에 열립니다. 금요일에요? 네, 금요일에 오. K리그 아직은 어색하시죠? 네. 근데 K리그는 이번 시즌부터 금요일 저녁 경기를 신설했는데요. K리그 1 12개 클럽이 각각 한 번씩의 주말 라운드 홈 경기를 금요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이라는 공식 명칭이 붙었고요.
새로운 로고와 홍보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오, 네. 불금, 이 불타는 금요일의 K리그가 또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네.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 K리그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우, 역시 K리그 전도사답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다시 잉글랜드로 향했잖아요. 토트넘 새 구장이 완공된 거 아시죠? 아이, 그럼요.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맞아요. 토트넘 새 구장 뉴 화이트 하트레인이 드디어 개장했습니다. 약 6만 2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스타디움으로 지어졌고요. 이 피치와 관중석이 상당히 가까워서 팬들과 선수들이 호흡하기도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손흥민 선수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해리 케인의 이적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토트넘에 좋은 소식도 있는 반면에 팀의 에이스 해리 케인 선수가 이적설에 휩싸이면서 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빅클럽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좀 걱정을 사고 있는데요. 그러나 해리 케인 선수 본인은 토트넘의 우승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팀이 야망을 보인다면 토트넘에 남겠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토트넘에 남아서 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네. 새 구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또 세레머니까지 하는 상상을 하니까 벌써부터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데요. 맞아요. 근데 뭐 사실 구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네. 손흥민 선수만 있으면 됩니다. 맞아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돌아가는데요. 남은 시즌 좋은 활약 기대해봅니다. 화이팅! 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대한민국 대표팀 볼리비아와 콜롬비아 열기 대단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열기를 K리그와 더불어 여자 축구로 향해야겠는데요. 프랑스 여자 월드컵을 2개월 가량 앞두고 국내에서 열리는 마지막 친선 경기입니다. 네. 4월 6일과 9일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이 있는데요. 2회 연속 월드컵 16강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 대표팀은 여자 월드컵에서 개최국 프랑스, 나이지리아, 노르웨이와 A조에 속해 있습니다. 부상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여자 네. 대표팀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보내주세요. 네. 이하영 박시아의 카운터 어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영진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정말 뭐 남자끼리 진행하다가 이 두 분의 목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풋풋합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아이러브 풋볼 구성을 바꿔봤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더욱 좋은 내용으로 저 차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